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가 다가올 때마다 수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교향악단의 합창교향곡 공연을 연례 행사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베토벤 교향곡 9번에 해당하는 합창은 아름답고 인상 깊은 주제선율 외에도 작곡 당시 청각을 잃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곡을 만들어냈다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외계 생명체에게 보내는 인간의 정보와 메시지로 보이저호에 실린 골든 레코드에도 합창 교향곡이 실려 있을 정도죠. 음악의 성자, 악성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베토벤은 분명 가장 유명한 작곡가 중 한 명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소리로 이루어진 음악이라는 분야를 고려할 때 한창 활동할 시기부터 청력이 약해지기 시작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비극적인 상황,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수많은 명곡을 계속해서 남겼다는 업적은 다른 작곡가들이 따라올 수 없는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청력 상실 외에도 빈번한 소화기 문제와 간질환, 신경질적이고 다혈질적인 감정 상태 등은 베토벤의 건강이 그리 원활하지 못했다는 단편적인 단서들이기도 합니다. 베토벤은 다양한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다 1827년 3월 26일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오스트리아 빈에 안치되었습니다. 위인의 죽음에는 사유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뒤를 잇습니다. 특히 원인 불명의 이유로 전성기 때 세상을 떠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나 중국 통일 후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진시황 등 비밀에 감춰져 있거나 특별한 화학물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경우 왠지 모를 호기심을 더 크게 자극하곤 하죠. 제가 어렸을 적 봤던 베토벤의 위인전에는 그의 사망 원인을 매독으로 기록해두기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대표적인 성병의 한 종류로 여겨지는 병이지만 매독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위험했고 또 광범위했습니다. 매독이 과거 사회적으로 여러 천재들에게 미쳤던 영향을 다룬 책도 있습니다. 2003년 데보라 헤이든이 집필한 천재, 광기, 그리고 매독의 미스터리입니다. 국내에서도 2004년 매독이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간되었는데 지금은 판권 소멸로 더 이상 나오지는 않는 책입니다. 책에는 약간의 과장도 있었지만 많은 위인들과 매독의 관계를 비교적 명확히 설명합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3년 기원하며 신대륙에서 유럽으로 매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역시 매독으로 고통받았던 것은 당연합니다. 이후 400여 년간 1000만 명 이상이 매독으로 목숨을 잃고 심지어 19세기 말 파리 인구의 15%가 매독 환자였다고도 합니다. 당연히 가장 유명했던 사례이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루트비 반 베토벤, 독일의 철학자이자 현재 가장 인기 많은 철학자이기도 한 프리드리 니체와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역시 매독으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매독과의 투쟁은 민족의 과업이라 이야기했을 정도로 매독은 만연한 질병이었습니다. 밀바튀의 까마귀 혹은 나무 뿌리를 마지막 작품으로 남기고 자살을 시도했던 빈센트 반 고흐 역시 매독으로 고통받았으며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남긴 아일랜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도 매독과 관련됩니다. 악의 꽃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시인 샤를 보들레르는 우리의 뼛속에 매독이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혈관 속에는 공화주의 정신이 숨쉬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율리시즈의 제임스 조이스, 학교에서 배우는 단편 목걸이의 기드 모파상 모두 매독에 걸립니다. 매독은 거친 행복감과 자살적인 우울증, 과대망상증과 편집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환자의 세계관, 성적 행동과 성격, 그리고 예술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매독균은 나선 모양을 갖는 세균입니다. 트레포네마 팔리둠이라는 학명을 갖는데 트레포는 그리스어로 회전한다는 의미, 그리고 네마는 실을 뜻합니다. 형태를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매독균 특유의 모습입니다. 매독균에 감염되면 다양한 증상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데 초기에는 단순히 두통과 근육통, 피로감, 피부에 궤양이 발생해 특별한 질환으로 인식하긴 어렵습니다. 조금 더 진행되어야 발진과 발열, 점막 손상이 일어나 무언가 세균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으며 우리가 상상하는 매독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여기 속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뇌출혈과 장기 손상, 호흡 기능 이상과 더불어 치매나 정신질환이 발생합니다. 광증을 보이던 과거 예술가들의 모습이 매독에 의한 것이 아닐까 의심하던 것은
이 증상에 기인한 것입니다. 매독은 오랜 시간 동안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위험한 질병으로만 생각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천벌과 다름없었죠. 그러던 중 매독의 유효한 치료법을 발견한 인물은 15세기 철학자이자 의학자 그리고 연금술사였던 파라켈수스였습니다. 파라켈수스는 수은을 이용해 매독균을 사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물론 금속 상태의 수은을 물처럼 들이마시는 것은 너무나 농도가 높고 위험해 사망이라는 결과만이 존재했기 때문에 화합물의 형태를 사용합니다. 광물 중에는 칼로멜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아름답다는 의미의 칼로스와 검은색이라는 멜라스가 결합한 이름인데 암모니아와 반응하면 검은색으로 변화하는 광석이라는 사실을 연금술사들이 발견하며 이와 같은 이름이 붙게 됩니다. 칼로멜은 일가 수은으로 이루어진 Hg2Cl2의 화학식을 갖는 염화 수은이며 매독을 치료하기 위해 먹었던 수은의 형태였습니다. 참고로 칼로멜은 자외선을 받으면 매우 아름다운 주황색으로 빛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후부터 칼로멜은 가장 대표적인 의약품 중 하나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매독균이 죽으면 승리하는 것이고 매독균보다 내가 먼저 죽으면 패배하는 간단한 방식의 치료입니다. 당연히 독성 중금속인 수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물질인 만큼 이제는 의약품으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베토벤이 매독으로 인해 사망했으리라는 20세기의 추론들이 뒤바뀌게 되는 것은 매독 치료제로 수은이 사용되어 왔다는 과거 상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한 대상이 있다면 명확한 검증이 가능하겠죠. 베토벤 임종 당시 15살의 소년이었으며 이후 음악가로 활동하게 되었던 페르디난트 힐러는 임종 자리를 지키고 베토벤의 머리카락 한 줌을 수습해 밀폐 보관하게 됩니다. 남겨진 기록에서도 페르디난트 힐러가 베토벤 사후 보관한 것으로 기록된 힐러 타레라 불리는 라킷에 담긴 베토벤의 모발은 1994년 런던 소더비를 통한 코펜하겐 경매에 등장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예상가보다 높은 3,600파운드에 낙찰되는데 당시 기준으로 약 5,640달러에 해당합니다. 1994년 달러 환율은 약 803원 내외였으며 당시 기준 한화 약 450만 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생각보다 낮아 보이지만 94년도 생맥주 500cc 한 잔이 1,500원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머리카락 몇 가닥이 중형차 한 대 가격으로 낙찰된 셈이죠. 머리카락에는 수많은 인체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서 한 가닥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평균 수명은 2에서 5년인데 그동안 주위 혈관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양소 외에도 다양한 물질을 소실되지 않게 쌓아둡니다. 어떤 종류의 음식과 음료를 먹었는지, 복용한 약은 무엇인지, 굴이나 납, 수은, 아연, 심지어 우라늄과 같은 금속 원소까지 저장됩니다. 또한 인체에서 분비되는 기름기나 땀, 주위의 환경적 요소도 누적되죠. 마약 복용 여부나 흡연 유무를 머리카락으로 판별할 수 있는 이유이며 병의 진단에도 혈액과 더불어 머리카락을 사용하곤 합니다. 베토벤의 머리카락이 확보되었으니 원소 분석을 한다면 과연 베토벤이 정말 매독이었을지 혹은 다른 이유일지를 밝혀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힐러 타레로 확보된 베토벤 모발에 대한 실제 분석 데이터입니다.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분석이 진행되었고 다양한 특성 중 유독 두드러진 것은 납의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모발의 납은 6ppm 내외로 측정되어야 하는데 베토벤 모발에서는 무려 100ppm 수준의 엄청난 농도가 확인됩니다. 반면 수은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분석되어 매독에 걸렸으리라는 해석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당시 매독의 유일한 치료제가 수은이었던 만큼 치료 시도의 흔적이 없음은 질병과 무관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베토벤은 왜 그리 많은 납을 먹게 되었을까요? 의약품이나 접시 등의 식기의 유약을 비롯해 여러 가능성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와인으로 생각됩니다. 베토벤은 유독 와인을 즐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심 식사 때마다 최소 한 병 이상의 와인을 마셨다고 하며 리슬링 와인을 특히 선호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와인을 더 달콤하게 만들기 위해 과거에는 납설탕이라고도 불리는 아세트산 납을 몰래 섞어 넣었다는 것이죠. 값싼 와인의 맛을 달게 바꿔 고가에 판매하기 위함이었으며
18세기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불법화되었지만 계속 자행되었던 보편적인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납 중독의 증상은 베토벤과 정말 연관성이 있을까요? 납은 독성 중금속 원소로 체내에 축적되는 만큼 다양한 증상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토벤의 증상과 관계지어 해석해 본다면 먼저 청각 상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또한 우울증이나 민감성, 신경 과민을 일으킬 수 있고 복부에서는 통증과 설사나 변비, 메스꺼움 등 소화기 장애도 유발합니다. 이러한 증상과 더불어 납의 사용이 빈번했던 당시를 기준한다 해도 당시에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10배 이상 농도의 납이 검출되었다는 것과 수은이 미검출된 점을 통해 매독이 아닌 납중독이 유력한 사망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결국 이후의 위인전에서는 베토벤의 매독 이야기가 사라진 것도 직접 확인해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납 중독만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기에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어 베토벤의 간질환 등 유전적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앞서 공식적인 경매로 확보되었으며 많은 연구의 기준이 되었던 힐러 타레를 통한 유전체 분석이 기술 발달과 더불어 2023년 이루어졌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힐러 타레에 담긴 머리카락은 베토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모를 수도 없는 것이 여성의 머리카락이라는 사실이 분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이야기하고 분석해 과학적 결론으로 수십 년간 여겨져 온 이야기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베토벤의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8가지 샘플을 공공 및 개인 컬렉션으로부터 수집하게 됩니다. 각 머리카락 샘플이 채취된 시기와 신뢰 가능한 관리 기간을 고려할 때 힐러락은 중간중간 보존 방식이나 보관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샘플이었다는 문제가 확인됩니다. 바꿔치기 되었거나 소실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반면 할름 세이어 타레와 스텀프 타레는 채취 후 모든 기간 동안 보존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뢰할 만한 표본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해당 샘플들을 분석해 봤을 때 중부 유럽 혈통을 가진 동일한 한 명의 남성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시간 경과에 따라 분해되는 DNA의 말단, 사이토신, 타이민, 탈아미나의 존재 예측이 정확히 19세기 초반 출처들과 일치해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샘플들도 확인했을 때 총 8개 샘플 중 5개는 베토벤의 것으로 2개는 여성의 모발로 나머지 하나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베토벤 모발의 진위마저 검증해야 하는 것은 베토벤이 생각보다 저급한 장난을 즐겨했던 사람이었다는 데도 있습니다. 할름 세이어 타레가 실제 베토벤의 모발이 될 수 있었던 것 역시 베토벤이 먼저 사고를 쳤기 때문입니다. 할름의 아내는 베토벤의 열렬한 팬이었고 머리카락을 소장하고 싶어 남편에게 부탁해 베토벤과 절친했던 음악가였던 할름은 직접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염소 수염을 잘라내 자신의 것처럼 보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고 속이다 발각되어 절교하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물론 마지막엔 사과의 의미로 실제 모발을 전달해줘 지금까지 보관된 결과이기 때문에 현대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도 합니다. 모발에서는 가족력과 조상의 분포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잘못된 샘플로 드러난 힐러 타레가 북아프리카, 중동 및 유대인 인구와 가까운 상염색체 친화도를 가진 여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에 반해 다른 유력한 샘플들은 유럽 중부 남성으로 확인됩니다. 베토벤의 건강 문제가 납 중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주장, 사망 전 병원에 시달릴 때 아편제를 투여받았다는 것, 매독 감염 가설을 반박하는 데 사용된 수은 미투여 사실이 모두가 초기화되었으니 유전적인 요소만을 먼저 새롭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과는 베토벤의 간 질환과 연관됩니다. 알려진 가장 강력한 유전적 간 질환 위험인자인 PNPLA3의 위험 변이에 대한 높은 수치들은 베토벤이 상당한 유전적 요인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알코올 소비에서 시작되는 동반 질환 위험인자인 HF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한 철분 과부하는 간 건강에 추가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1821년 여름 베토벤은 적어도 2번 이상 황달을 앓았는데 이는 대표적인 간질환의 증상입니다. 또한 실제 베토벤 머리카락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회수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간 질환이 가장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유전 분석을 통해서는 베토벤의 청력 상실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납종독 역시 여전히 유효한 가능성 중 하나이며 그 외 청력 상실 원인으로 추정되던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머리카락으로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장 장애에 대한 분자 유전학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내용으로는 글루텐 섭취가 어려운 셀리악병이나 우유가 소화되지 않는 유당 불내증은 베토벤의 질환 원인에서 이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할름 세이어 타레에서 정상적인 분석이 가능함이 확인된 후 최근 납 함량에 대한 분석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마요 클리닉에서 활용되는 계산식과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을 통한 원소량 계산 결과 베토벤의 모발에서는 데시리터당 69에서 71 마이크로그램의 납이 검출되었는데 일반적인 경우 10 이하의 값이 얻어져야만 합니다. 베토벤의 모발에서는 적어도 7배 이상의 납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유전적 요인 외에도 납이 청력과 기타 증상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치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에 대한 설명을 위해 여러 증거들로 주장이 뒤집혀왔듯이 같은 방식으로 과학적 접근법을 통해 베토벤의 사망 원인과 증상에 대한 이야기도 깊어지는 셈입니다. 베토벤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한 번쯤 다시 베토벤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거나 자면서 음악을 듣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등장했습니다. 특히 부모의 직접적인 감독에서는 자유롭지만 공부는 시험 기간마다 해야 하는 대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 접근이었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 음악을 들으며 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 선호하는 취향에 따라 재즈나 락과 메탈 혹은 가요를 듣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상시 메탈을 듣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공부 외에도 자는 동안 기억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학습 능력을 높이는 가능성을 검증했습니다. 결국 잘 때도 공부할 때 들은 음악을 살짝 틀어놔야 하는데 재즈는 너무 산발적이고 수면에서 깨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대중음악은 가사가 있어 수면 전 초기 학습 자체를 방해하는 음악이며 바다의 파도 소리나 잔잔한 앰비언트 음악은 인식하지 못하고 무시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가장 효과적인 것은 클래식이었습니다. 일종의 조건반사처럼 음악을 들으며 학습한 내용을 수면 동안 음악을 듣고 기억을 재활성화시켜 복습하는 표적 기억 재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은 수면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생의 수면 부족은 수업 내용을 기억하는 데 필요한 기억 강화 과정을 손상시킵니다. 음악으로 재활성화가 가능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50명의 학부생이 수학 기반의 미시경제학 강의를 배경음악을 들으며 학습한 후 잠들고 난 다음 다시 같은 음악에 노출시켜 학업 성취도를 체크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음악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봄 1악장, 그리고 쇼팽의 녹턴 E 플랫 마이너 오푸스 9 넘버 2의 가장 유명한 곡들이었죠. 효과는 확실했고 압도적이었습니다. 백색 소음이나 잡음, 아무것도 들려주지 않는 통제 조건들에 비해 개념 통합을 측정하는 지식 전달 항목에서 18%의 개선을 보이고 시험 자체의 통과를 기준할 때 합격할 확률이 통제 조건에 비해 2배 높았습니다. 물론 영구적으로 남는 기억은 아니기 때문에 몇 개월 후에는 다른 경우와 같이 다 까먹긴 했지만 반복적으로 학습한다면 장기 기억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공부를 한다 해도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고 잘 때도 같은 음악을 틀어놓고 자면 기억력이 높아진다니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결론입니다. 베토벤의 사망 원인은 남겨진 모발의 화학 분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달과 함께 유력한 원인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지만 비밀을 밝혀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면 모든 단계를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할 때와 잘 때 베토벤 음악을 들으면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고 시험 통과 확률도 2배로 증가한다니 한 번쯤은 시험 기간에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